네, 기빈 여러분, 미국의 리만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정책 공조와 확장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극단적인 위험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의 극복이냐, 또 위기의 일상화냐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축소나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양적 완화 축소를 포함한 미국의 출구 전략 시행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튼튼해진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질을 감안하면 출구 전략의 충격은 우리나라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혹시라도 있을 위기의 확산에 대비해서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내적 환경을 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대내적인 환경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성숙 단계로 진입되면서 과거에 요소 중심의 양적 투입에 확대를 도모하는 성장의 모델은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또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급속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번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산업과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소 중심의 성장 모델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활동에 또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틀이 확 바뀌는 만큼 금융의 역할은 새로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창조 금융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주역을 담당하게 되므로 이들의 생애 주기에 맞는 금융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만 가지고도 창업과 성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금융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듯 창조 경제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로 창조 금융입니다. 저는 오늘 창조 경제의 성공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포럼 강연 자리를 빌려서 창조 금융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 금융에 대한 역할입니다. 우리 금융은 지난 60여 동안 실물 부문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뒷받침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융 자신은 담보와 보증으로 대표되는 쉽고 보수적인 방식의 자금 중개 기능에 안주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융자 중심의 자금 조달 구조라든지 담보 보증부 대출 관행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창조금융의 고민이 있습니다. 창조금융은 우리 금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반성으로부터 금융의 미래 비전에 대한 발전적 고민까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이라는 선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수급의 단절 현상은 이러한 선순환을 저해하는 핵심 장애 요인입니다. 이러한 자금 단절 현상은 높은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데스밸리라고 불리입니다. 창조적 혁신 기업이 창업과 성장 단계에서 자금 부족에 시달려 사장되지 않도록 이러한 죽음의 계곡에 충분한 물, 즉 자금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창조금융의 역할입니다. 창조금융의 성공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핵심 기반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가 실현 가능한 것이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의성, 상업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의 시스템은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자금과 창의적인 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핵심 요소는 민간 부문에서의 진취적인 모험 자본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추진된 벤처 창업 정책들이 비교적 빠른 기간에 벤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금 병목 현상과 같은 벤처 생태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민간의 진취적인 투자 의욕을 근본적으로 고취시키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재정만으로 창업 그리고 벤처를 온전히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창조금융이 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건강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독려하는 금융 환경입니다. 그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은 성공의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는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은 재기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관행과 제도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실패가 용인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과감한 도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조금융에 대한 역할과 세 가지 핵심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창조금융의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박근혜 정부 이후에 추진된 창조금융의 정책입니다. 정부는 창조금융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진취적인 모험 자본을